어두운 숲속 3명의 소녀가 차에서 내립니다. 주변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뿐이었죠. 잠시 후 그 고요함을 깨는 친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 둘, 셋. 그 신호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살인기로 돌변했어요.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든 그 순간 8년의 우정은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되어버린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의 아침. 평범한 주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이브 니스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죠.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딸의 방문 앞으로 향했는데요. 16살, 한창 늦잠을 잘 나이인 외동딸 스카일라를 깨우기 위해서였죠. 그는 가볍게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스카일라가 자고 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방 한쪽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줄 알았어요. 10대 소녀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탈이니까요. 하지만 방을 둘러보던 아버지의 눈에 이상한 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스카일라의 휴대전화 충전기가 방 안에 그대로 꽂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게 충전기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시력이 좋지 않은 스카일라가 매일 써야 하는 컨택트 렌즈 세척액과 여분의 렌즈도 화장대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창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스카일라가 창문을 넘을 때 밟고 올라선 작은 벤치가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물건들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명확했어요. 스카일라는 가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으니 다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발판을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이었어요. 잠깐이면 돼. 금방 다녀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간 것이 분명했어요. 만약 작정하고 떠날 생각이었다면 절대 두고 가지 않았을 필수품들이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부모님은 곧장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7월 6일 자정을 간 넘긴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흑백의 거친 노이즈 속에서 스카일라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그녀는 어둠 속을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겉보기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스카일라는 망설임 없이 그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차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스카일라를 태운 그 자동차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스카일라 니스라는 소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어디로 간 것이었을까요? 닫힌 문 뒤에 남겨진 충전기와 창문 아래 놓인 벤치만이 그녀가 반드시 돌아올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카일라가 늦은 밤 망설임 없이 그 낯선 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나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였기 때문일 겁니다. 스카일라에게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여겼던 자매나 다름없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셸리와 에디예요.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깊었어요. 8살 무렵 동네 아동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난 꼬마들은 금세 단짝이 됐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성장 과정을 온전히 함께했고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알 정도로 두 가족은 가깝게 지냈습니다. 스카일라와 셸리아는 누가 봐도 떼놓을 수 없는 영혼의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견고한 2인조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이첼 쇼프라는 친구였는데요. 가톨릭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유니버시티 고등학교를 진학한 레이첼은 곧 셸리아 스카일라와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둘은 셋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 명의 소녀는 완벽한 트리오였어요.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하고 웃고 떠들며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들을 항상 붙어 다니는 삼총사로 기억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사진 밖의 현실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3명이라는 숫자는 친구 관계에서 때로는 가장 불안정한 숫자가 되기도 하죠.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8년지기였던 스카일라를 두고 셸리아와 굴러온 돌인 레이첼이 급격히 가까워진 거예요. 두 사람은 스카일라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죠. 스카일라도 이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녀가 트위터에 남긴 기록들은 당시 그녀가 느꼈던 고립감과 배신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SNS에 친구들이 나 없이 지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라거나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은 정말 힘들다, 배신감이 든다 라는 식의 불안한 독백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상실감, 그러면서도 그 무리에 다시 끼고 싶어하는 복잡한 심경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스카일라는 몰랐습니다. 셸리아와 레이첼이 나누던 그 둘만의 유대감이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훨씬 더 어둡고 기형적인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겉으로는 여전히 영원한 단짝을 외치며 웃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서 두 친구는 스카일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셸리아가 스카일라를 불렀을 때 스카일라는 이 부름이 화해의 손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덫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2012년 7월 6일 새벽 12시 30분 스카일라는 친구들을 믿고 셸리아의 차에 탔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어요. 목적지는 주 경계를 넘어 펜실베이니아주 브레이브라는 작은 마을의 인근의 숲이었어요. 이곳은 이 세 친구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평소에도 남들의 눈을 피해 얼려 놀거나 종종 몰래 마리화나를 피우러 찾았던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였죠. 스카일라에게 이 드라이브는 낯설거나 위험한 여정이 아니라 그저 늘 하던 일상적인 일탈이자 친구들과의 화해를 위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차가 멈추고 세 소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들리는 건 풀벌레 소리뿐이었죠. 그들은 여느 때처럼 차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라이터를 차에 두고 왔네. 셸리아와 레이첼은 라이터를 가져오겠다며 함께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스카일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숲을 바라보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에게 등을 보이고 서 있던 그 짧은 순간, 차에서 돌아온 친구들의 손에 들린 것은 라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옷 속에 숨겨뒀던 시카를 꺼내 들고 조용히 스카일라의 등 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것은 그들이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셋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믿었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살인기로 돌변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스카일라의 등 뒤로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들었어요. 흉기가 몸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8년지기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스카일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레이첼이 그녀를 덮쳐 넘어뜨렸고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몸싸움 속에서 스카일라는 레이첼의 칼을 뺏으려다 그녀의 발목을 찌르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죠. 부상을 입은 레이첼은 주춤하면서 물러났지만 셸리아 에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숲속의 흙바닥 위에서 셸리아는 친구의 몸을 향해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죠. 훗날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레이첼의 진술에 따르면 셸리아는 스카일라의 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완전히 끊어져
완벽한 정막이 찾아올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을 이어온 우정은 차가운 숲속에서 비극적으로 끝이 났죠. 스카일라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두 친구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잔혹한 살인자가 되어 어둠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두 소녀는 당황하거나 주저앉아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땅이 너무 딱딱해서 시신을 묻으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그들은 차가운 시신 위에 나뭇가지와 흙 낙엽을 덮어서 대충 눈에 띄지 않게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근처 개울가로 가서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미리 챙겨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물티슈와 표백제로 몸과 차에 묻은 친구의 혈흔을 닦아내는 그들의 손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날이 밝은 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스카일라가 사라진 다음날 그녀의 부모님이 딸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셸리와 에디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카일라의 부모님을 마주했죠. 이때부터 셸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딸을 잃고 오해하라는 스카일라의 부모님을 껴안으면서 위로를 했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라져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듯 눈물을 흘렸고 스카일라가 어디 갔을까요? 꼭 돌아올 거예요. 라면서 부모님을 안심시켰죠. 심지어 그녀는 스카일라를 찾는 실종 전단지를 부모님과 함께 동네방네 붙이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죽여서 숲속의 유기한 친구를 찾는 척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셸리아는 스카일라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자신이 살해한 친구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스카일라의 냄새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침대 위에서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었죠. 바로 옆방에서 밤새 흐느끼는 부모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셸리아는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고마운 딸의 친구였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감시자였던 셈이에요. 경찰이 CCTV에 찍힌 세단이 셸리아의 차라는 것을 알아내고 추궁했을 때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네, 스카일라를 태운 건 맞아요. 하지만 드라이브를 하고 1시간 뒤에 내려줬어요. 그 뒤로는 저도 몰라요. 그녀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대며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요. 이 이중성은 온라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셸리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카일라 푹 쉬어 라며 친구를 그리워하는 듯한 추모글을 올리면서도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상적인 농담이나 즐거운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슬픈 연기를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평범한 10대 소녀의 삶을 전시하는 이 완벽한 분리.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셸리와 에디의 이 태연한 모습은 그녀가 스카일라를 죽인 숲속의 어둠보다 더 깊고 끔찍한 어둠을 품고 있음을 보여줬죠. 여름에 뜨거웠던 공기가 식고 낙엽이 지고 다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계절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일라 니스 실종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죠. 경찰은 여전히 스카일라를 단순 가출로 의심하고 있었고 FBI까지 투입되어 학교 친구들을 탐문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셸리와 에디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거짓말과 연기 덕분에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듯 했어요. 셸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대담해졌고 평소와 다름없는 학교 생활을 즐기며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기세였어요. 하지만 범죄의 무게를 견디는 그릇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셸리아가 강철 같은 신경으로 일상을 연기하는 동안 또 다른 공범인 레이첼 쇼프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레이첼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셸리아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누구와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인 2013년 1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레이첼의 이성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딸을 보며 레이첼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911에 전화를 걸어야만 했는데요. 당시 911 녹취록 배경에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춘기 소녀의 반항이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짓눌린 인간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죠. 결국 레이첼은 지역 정신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외부와 단절된 채 5일간의 시간을 보낸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부모님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변호사와 경찰이 마주한 자리에서 레이첼은 지난 6개월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말을 마침내 토해냈어요. 우리가 스카일라를 죽였어요. 수사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출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자 범인이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레이첼의 자백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녀는 경찰을 이끌고 6개월 전 새 친구가 함께 차를 타고 갔던 펜실베이니아주 브레이브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의 숲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앙상한 나뭇가지와 흙, 그리고 하얀 눈 아래에 스카일라가 있었죠. 집에서 불과 48km 떨어진 곳, 그토록 부모가 애타게 찾았던 딸은 가출을 한 것도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진 채 믿었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아니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며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스카일라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결말은 세상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수사관들과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동기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16살 소녀들로 하여금 8년지기 단짝 친구를 숲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치적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마약과 관련된 돈 문제? 혹은 스카일라가 두 친구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서 입을 막아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거대하고 끔찍한 이유가 있을 거라 짐작했으니까요.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수사관은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스카일라를 죽였니? 레이첼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는 말이었죠. 그냥 걔가 싫어졌어요. 수사관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지는 레이첼의 부연 설명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걔랑 친구하기 싫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단순한 실증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뉘앙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일기장과 주변 증언에 따르면 스카일라는 셸리아와 레이첼 사이에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미묘한 관계,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게 스카일라는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존재로 판단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냥 싫어서. 이 짧고 가벼운 한마디는 이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고작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꿈 많던 16살 소녀 스카일라는 차가운 숲속에서 공포에 떨며 생을 마감해야 했고 그녀의 부모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동기가 누군가를 따돌리는 이유보다도 가볍고 사소했다는 사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잔혹한 흉기는 그들이 휘두른 식칼이 아니라 생명의 무게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긴 그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었어요. 법정에 선 두 소녀의 모습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만큼이나 대조적이었죠. 먼저 자백을 하고 2급 살인의 혐의를 인정한 레이첼 쇼프는 죄책감에 완전히 짓눌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흐느껴 울었고 스칼라의 가족들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가족들 역시 변호사를 통해 딸의 죄를 대신 사과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30년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주동적격이었던 셸리아 에디는 달랐는데요.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판 직전에야 유죄를 인정하고 1급 살인 혐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불과해 보였죠. 선고 공판 당일 셸리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후회도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친구를 죽이고 그 부모님을 안으며 위로했던 그 차가운 이성으로 그녀는 법정에서도 무표정하게 일관했어요. 판사는 그녀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15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과연 그녀에게 자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안겼어요. 비록 스카일라는 돌아올 수 없게 됐지만 그녀의 희생은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스카일라가 실종되었을 당시 실종 후 48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앰버 경고가 즉시 발령되지 못했던 점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치명적인 원인이었죠. 딸을 잃은 슬픔을 분노가 아닌 행동으로 승화시킨 리스 부부의 노력 끝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의회는 만장일치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스카일라의 법이 제정된 거예요. 이제 스카일라의 이름은 비극의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남게 됐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공포는 단순히 잔혹한 살해수법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관계, 나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단짝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환하게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